북한은 27일 한국전 70주년 정전기념일을 그들의 전승절 기념일이라고 말하면서 열병식에 김정은과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중국인민대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발사대 5대와 ICBM 그리고 화성 17형, 18형 그리고 신형 무기 등 최신 무기 등을 등장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과 무기 전시장을 함께 참관하면서 새로운 북한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성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침략 전쟁을 북한이 지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북중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며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관여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사병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의 제한적인 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업데이트가 없다면서 킹 일병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enny, go ahead. Thank you, Burden. I have two questions on North Korea. 감사합니다. 베단트.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대표단은 평양을 방북해 김정은에게 푸틴과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군사협력을 강력히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ifficult. Well, what I can say, Jenny, is that one that our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평양과 관계를 맺을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방금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에 대해 말했듯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차단하고 평양에서 이 무기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베이징이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평양이 대화에 복귀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정은과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ICBM 시승과 평양에서 선보일 신형 무기 전시장에 동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이 모든 것이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킹 사병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의 제한적인 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I just don't have any updates. 현재 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킹일병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부처 간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Our agency on this.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모두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열병식에 초대해서 군사협력을 강조한 것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산 신형 무기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유엔 안보리가 단호히 단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날씨가 참 덥죠? 서울, 우리 한국도 지금 폭염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네. 우리 공화당은 지난번 수해 때문에 피해 입은 예천, 경북 예천에 가서 지난 토요일 네. 수사의원금도 전달하고, 네. 100여 명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네. 저희 여기도 100도가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휴가 없이 지금 전국 방언 교육이 있어서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서울까지 하고요. 아직 네.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남아있죠. 네.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 방언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휴가 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지난 한국 70주년 그러니까 정전 70주년 열병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많이 지금 동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미국 것을 꼰따 가지고 무인기라든지 무인 정찰기를 지금 많이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물론 이제 미국이 역을 따져야 되는데 이 도형을 모형 이제 예를 들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카피를 했다고 보십니까? 한국도 현무 같은 거 지금 다 그거 탈취당했지 않습니까? 도면도. 지금 이번 열병식에 보면 북한의 이제 무기 전시장, 네.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아하. 이제 자기들의 무기가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자랑 삼아한 거고, 그것은 향후 무기 거래의 조전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라고 샛별을 발표했는데 이게 한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 정찰기 그렇죠. 글로벌 호크하고 모양이나 글씨에 들어가는 그런 똑같이 판박이로 공사를 했는지 똑같이 만들어놓은 무인 정찰기를 선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가 우리 설계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보 쪽에서 철저하게 좀 파헤쳐 봐야 된다.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으니까 예. 우리가 판문점 선언할 때도 소위 말하는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안보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출이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역적행위죠. 그렇죠.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 재산권이란 게 있거든요. 상품도 카피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무슨 평화쇼니 한더라고 돈을 얼마나 집어줬습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이런 신형 무기를
개발하느라고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 돈을 줬는지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윤석열 정권은 저는 특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반역 행위를 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경제적인 원전 폐기, 또 뭐, 4대강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음, 국가를 굉장히 위난에 빠뜨렸다. 음, 종전선언, 평화쇼를 하면서, 음, 북한을 시간을 벌어주고 음. 핵을 완성 단계로 만들고 이러한 신형 무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번에 자기들은 뭐 성전 70주년인데 우리도 6.25는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리한 전쟁이다. 이런 부분을 좀 당당하게 좀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만 지금 7월 27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꺾은 그러한 유엔군과 같이 꺾은 그런 성전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열병식에 보니까 뭐 화성 ICBM, 화성 17호, 화성 18호, 또 무인 전찰기, 무인 공격기, 또 전차, 원거리 미사일, 그 자기들이 지금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무기들을 다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가져왔던 그러한 평화쇼는 북한 김정은의 핵완성과 신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시간을 벌어준 저는 반역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좌파들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북한을 좀 쪼우고 수립화를 시키면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이 북한을 살려주고 북한의 핵을 완성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느냐. 그 자체가 반역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정신 좀 차리고 실질적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의해서 대한민국의 그 사회 체제가 침탈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한 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무기 개발하는데 북한이 또 이제 해킹으로다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해킹 문제도 되는 것이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한국이 지금 오늘도 뭐 해킹해가지고 네. 470억 정도를 털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해킹 문제도 사이버 해킹 문제도 지금 한미 간에 서로 이제 어떤 협의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의논해가지고 할 것인데, 자, 이제 저기 한국 정치 문제를 잠깐 넘어가는데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했는데, 자,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선출이 됐다고 해서 방송을 장악하니 언론을 장악하니 민주당이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요. 노조 아시죠? 방송 노조를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언론 노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그죠? 그거를 빨리 지금 없애야 되고 그거부터 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좌와 우로 딱 갈라서 극명하게 갈라서서 지금 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좌파 우파 언론 방송 할 것 없이 전부 다 탄핵에 다 공범들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신 그 기사 하나 안 실른 대한민국의 방송이나 언론은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은 죽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조중동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의롭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대한민국의 방송 지형 자체가 공정방송이나 자유로운 방송 활동이 아니고 좌파는 언론이나 기리연합회에 의한 민주노총 산하에 문제가 있고 우파는 사주공화국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사주공화국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종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 배신자들하고 좌파들하고
언론 방송이 손을 잡으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그냥 탄핵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2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방송 한 줄, 언론 한 줄, 신문 한 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은 미국과 같이 그런 개념보다는 완전히 대한민국 방송은 거의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다. 자기들의 이익, 좌파는 좌파들의 이익, 오른쪽은 자기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송이지 어디 공정과 진실과 정의로운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거기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저는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은 그것 또한 불공정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윤석열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을 놓으면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공정한 사람을 놨는데 좌파들이 워낙 개판을 쳐놓으니까 그것을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놔서 한다 하지만 이동관의 그 여러 가지 아들의 학폭 문제라든지 아니 백악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석이 홍보수석 부인이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러면 그거 백악관에서는 그 사람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런 경우가 그 작은 돈도 아니에요. 큰 돈이 그런 식으로 구설수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놓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아니, 좌파들의 언론 장악이나 좌파들의 편향된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괘씸하고 분노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또한 좌파들이 그러한다니까 이쪽도 불공정한 사람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또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아니 국민이 여기만 들었던 국민이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내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사실은 쓰레기들이죠. 그리고요, 미국에는 아시다시피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선물을 줬는데 그 가격이 25불 이상만 돼도 그냥 돌려줍니다. 안 받겠다고. 근데, 이 돈이요 1, 2천만 원도 아니에요. 네. 엄청난 큰 돈이 받았다가 다시 뭘 가방에 줬는데 몰라서 가져왔다가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내게 되는 소리입니까? 네.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그런 사람을 그것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놓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 탄핵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죽었다. 네, 그건 대한민국 언론이 무슨 공정성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 꽁꽁 감추고 말이죠. 자나 맞습니다. 우나 우리 공화당이 끌어오니까 극우정당이라고 몰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방송 언론들의 불공정한 부분이 어떻게 뭐 좌고 우고 간에 똑같지 않습니까?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든, 확실한 게 중요한 것이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이, 그게 이제 보수,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방송 언론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죽은 겁니다. 진실 보도하는 방송 언론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기들의 가능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들의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좌파들의 정권 탈취를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 감옥 보낸 자들이 지금의 언론 방송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좌측에서 얘기하면 오른쪽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고 오른쪽에서 하면 좌는 무조건 잘못. 네, 실질적인 진실을 보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아무런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묻어버리는 방송 언론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글쎄 말이에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언론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으셔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언론만 믿을 수도 없어요. 언론 보도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안 되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한국 워싱턴에 오셔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하고, 백악관 기자들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연설하실 때 한국의 언론 노조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날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왜 설명을 한참 길게 했는 이유가 네, 북한 출입 기자가 24명이 왔고 11개 국가에서 왔잖아요. 네. 12개 국가가. 제가 그 대한민국 언론 방송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자기들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제가 3월 10일 날 5사람이 죽으면 이 방송에서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서 그 방송이나 언론에 한 줄 안 씻는 나라에 있는 한국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대한민국 언론이 그런 상태니까 쓰레기 언론이죠. 어떻게 진실 보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사람이 5사람 죽었는데도 보도 하나 안 하고 결국 2년 지난 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밝히고 소방청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은 불공정 시비에 걸려가지고 그 그렇죠. 방송사나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모든 언론 방송이 다 똑같이 그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소위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단합을 하면 언론 방송이 단합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 가짜가 진실되게 불의가 정인 듯이 석 달만 떠들어 보십시오. 가만히 온전한 사람도 바보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언론 방송인데 그 역할들을 못하는 대한민국 언론 방송이 정말 탄핵 정국을 계기로 방송에서 뭐라 떠드는데 그걸 보면은 당신들은 이미 언론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나 실질적인 그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공영성이 없어졌다. 당신들이 무슨 뭐 민노총 저희 하수인 비슷하게 혹은 사주의 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언론 방송이 무슨 언론입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탄핵 때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보고 또 경찰이 또 그거 한다. 자기들은 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로남불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들이. 저는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언론은 사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언론, 또 민노총이라는 좌파 속의 민노총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론 방송,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국민을 향한 언론 방송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정한 언론 방송에서 공정한 보도를 해줬으면 우리 공화당은 이미 벌써 원내 진입뿐만이 아니고 원내에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을 겁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공범들 다 공범들이잖아요. 공범들한테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는 게 자기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중동은 조중동대로 또 좌파 언론 좌파 언론대로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이가 크면은 이 탄핵에 다 공범이었던 놈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자불안석이고 위태로움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언론 방송인들은 정농집필을 아니면 문을 닫든지 펜을 꺾어야죠. 맞습니다. 그러한 쓰레기 같은 짓들을 불과 6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제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언론 방송은 이미 죽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좌파는 좌파의 기득권, 민주노총의 기득권, 우파는 자기 언론 방송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역시 미국이나 큰 나라들은요, 무슨 너무 큰 그 언론사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독자적인 독립 언론이라도 그 사람이 진실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러러보고 그거를 크레딧을 주는 것이지, 우리는요, 아니 텅 비어도요, 뭐 어떤 큰 저기 언론사 출신, 언론사에서 나왔다 뭐 껍벅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임 브랜드 가지고 껍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터 바꿔야 돼. 저는 사실은 그 KBS나 MBC의 네, 불공정 보도, 또 좌파 주요 성향, 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PD연합회나 혹은 언노련 여기에서 휘둘리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그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이나
그런 조중동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종편들이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한 진실 보도, 정의로운 보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기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을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매체의 기자라도 그것이 진실되면 존중을 해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매주 그렇게 집회를 해도 이 언론 방송이 단합, 이 단합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공분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이 말이죠. 탄핵에 무효를 주장하고 무죄 석방을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50만 동지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올바른 올바른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6년 가까이 되면서 부정부패 문제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전이방 못 들어봤잖아요. 예. 또 우리 공화당에 구설이 있습니까? 밖에 없죠. 나간 놈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하는 만들어가지고. 거지. 예. 그거를 아니 그런 부분에 제니박 예를 들어서 인터뷰 한번 하려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제가 볼 땐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인터뷰 한번 해가지고 방송을 그렇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뭐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나 제니박 기자의 생각이 같다는 이념이 같다는 거 제가 그때 그랬지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런 여러 방송사나 여러 그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말이죠. 우리하고 같이 하면은 대단히 무슨 뭐 큰 세이브를 주는 것 같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나가는 자들이 뭐그 전입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한다 이따위 소리 해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이 웃기기도. 사람들아 백악관 출입기자 한번 인터뷰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음. 다른 쪽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의리를 짓고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백악관 수석 기자하고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항상 뭐 제가 또 국민의힘에 누가 가서 제니박 기자를 만나고 또 뭐 왜 우리 공화당 하고 이렇게 아이, 하느냐 자기들하고 하면은 스폰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지난번에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제가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독립기자가 전문성과 올바른 사고방식, 진실을 전하면요, 상당히 생명이 깁니다. 그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것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예. 말을 전달하고 그런 독립기자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 백악관에 계셨죠? 30년째예요, 내년이면. 30년째 백악관에서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을 다 출입하면서 의회. 유일하게 우리 한국계로서 유일하게 그 세 곳을 다 출입하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또 놀란 것은 지난번 제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 2시간 반을 그것도 11개인가 12개 나라에서 24명의 백악관 기자들이 나왔다는 것도 엄청난 이슈거리잖아요. 아니 어떤 대통령 후보가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2시간 반 동안을 프리토킹 하면서 질의응답 받으면서 12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인터내셔널 스쿨인가요? 내셔널 스쿨, 내셔널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어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그래 한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 또 이제 제가 음, 종전선언 막 거짓말 할 때 이거 거짓평 하시오라 해가지고 국무성 들어가서 기자들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나보고 그러죠. 기자들 왜 왔느냐고. 내가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저 거짓 평화쇼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종전선언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되면은 또 전쟁이 나오고 한반도로 위험에 처하는데 절대
문재인 정권의 로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고, 국무성 가서 제가 백악추리 기자하고 간담회하고 국무성 가서 만나고 또 하나는 한반도에 그 안보 전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보 전문가 두 분하고도 제가 단독으로, 비공개로 단독으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죠. 또 그 당시에 싱크탱크, 정부의 싱크탱크 소장하고도 2시간, 우리 제니바하고 같이 가서 2시간간 얘기를 했고, 제가 충분하게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뭔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는지, 왜 그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 탄핵시켰는지,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미국 가서 설명을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예, 예. 그 오케이. 기자들이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한번 지난번에 들어보진 얘기를 네. 들어본다. 또 하나는 제가 안보 전문가들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그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자, 이제 그거는 됐고,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매주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뭐,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엄청난 그 자금이라도 받고 하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가자값도 안 내는, 누구 말 맞따라,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은 그걸로 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요, 어느 누구를 호출해도요, 내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누구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배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죠? 아시다시피 방송이란 거, 언론이란 거는 시간이 다 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요, 5미니짜리 멘트도요, 끊어버려요. 조금 1초라도 넘으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30분 동안에 조원진 대표님하고 이런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지금 14시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미국의 백악관의 움직임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뚫고 있다. 또 예, 하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매주 이렇게 30분간 방송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합시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